발로스 칙칙한 기사는 가라 발칙한 경제입니다.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상식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시장을 읽는 남자 이주호 앵커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굉장히 핫한 주제를 들고 오셨어요. 예,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배달 서비스, 배달의 민족 관련한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요즘 배달의 민족이 서비스 요금 개편으로 좀 논란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욕 많이 먹고 있죠. 욕도 많이 먹고 논란도 되고 있고.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사건 정리를 해드리면은 배달의 민족이 요금 체계를 그 옛날에 광고 중심의 울트라콜에서 네. 그 수수료 뭐 100만 원에 5.8%면은 58,000원, 뭐 200만 원이면 곱하기 2, 뭐 이런 식으로 뭐 카드 가맹점 수수료처럼 결제 액당 수수료를 띄는 방식의 오픈리스트 쪽 비중을 강화하기로 그 바꿨는데. 그랬더니 소상공인들이 그럼 결제 수수료 체계가 바뀌면서 수수료 부담이 너무 높아진다라고 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했고 여기에 뭐 군산시라든지 이재명 경기도지사라든지 그러면은 왜 그 니네가 배달 뭐 받는 거 옛날에 전화로 받던 거를 뭐 어플로 받는다고 해서 뭐가 다르냐 네. 똑같은데 왜 수수료만 더 비싸지냐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개편하겠다 공공 앱을 만들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은 한 발 물러서서 한 3개월 동안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가되는 수수료 부분은 받지 않겠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진행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그전에는 광고비를 받았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내는 식당 주인에게 그 식당을 어플리케이션 위로 올려주겠다라는 그 정책을 썼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정확한 몇 퍼센트 당신이 매출액이 뭐 100만 원이면 거기에 대한 몇 퍼센트를 수수료로 받겠습니다. 예. 이건 광고비랑 상관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광고비 추가 지급하고 싶으신 분들은 추가 지급하시고 그건 따로 예. 비중이 있어요.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광고비는 식당 주인이 내가 많이 내고 싶으면 많이 내는 거, 예. 적게 내고 싶으면 적게 내는 거. 근데 수수료는 그냥 이름만 올려놓으면 예. 내 매출이 늘어나면 수수료도 늘어나는 거. 그렇죠. 정률이니까 몇 예. 퍼센트니까. 변동비. 변동비. 예. 내가 매출이 장사가 안 돼서 매출이 안 돼. 그러면은 그 수수료도 줄어드는 거. 예. 수수료랑 광고비라는 걸 좀 분명히 나눠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광고비는 사실은 고정비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50만 원을 냈다고 해서 매출이 100만 원이 나오고 네. 100만 원을 내면 200만 원이 나오고 이런 개념이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광고비 그렇지 개념은. 않죠. 네. 그런데 배달의 민족의 광고비는 약간 특이한 점이 있어서 조금 헷갈려요. 네네. 광고비를 집행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그 매출이 많이 달라져요. 그런 광고비다. 네, 약간 그런 성격이 있어서 이게 좀 헷갈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배달의 민족이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배달의 민족이 외국계로 넘어가면서 네.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면서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더 부담을 주지 마라라는 게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네네. 어디까지가 진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네. 배달의 민족은 자기들이 자영업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자영업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 거예요. 라고 본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권 기자가 수없이 많은 내용들을 취재하고 조사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얘기했고 네. 제가 보기에도 그들의 얘기에 납득이 가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배달의 민족은 지금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회사를 매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기네 회사를 그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DRH. 독일계 회사에다 넘겨야 되고 네. 그 넘기다 보면 딜리버리 히어로가 국내에서 요기요와 배달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요기요, 배달통, 배달의 민족이 합쳐지는 거거든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기업 결합 심사를 받아야 돼요. 공정거래위원회에. 네네. 독점이냐 아니냐. 네. 그러면 배달 시장을 보면 네. 독점이지.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독점이에요. 우버이츠, 쿠팡 뭐 있긴 하지만 그거는 되게 미미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독점인데 네. 이거를 어떤 전략을 짜야 되냐면은 우리는 배달업체가 아니라 네. 배송업체입니다. 라고 하면 독점이 아닌 게 되죠. 그러면은 쿠팡도 있고 쓱도 있고 쓱도 있고 롯데도 배송업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GS도 배송업체. 그죠? 아,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음식 만들어진 음식을 배달하면은 배달이고 네.
식재료를 배달하면 배송이냐? 배송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즉석 떡볶이를 사 먹는데 네. 조리가 된 상태로 보내주는 것도 있고 그럼 배달. 그러면 거기에 그냥 재료에서 물 벗어 먹으세요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 배송. 그러니까 이상하다. 근데. 이게 구분이 잘 안 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은 우리는 배달업체가 아닙니다. 네. 라고 한다면 독점이 아니죠. 그렇죠. 그럼 이게 시장 구획을 어떻게 나눌 거냐의 문제인데 네네. 이거에 대한 권한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갖고 있어요. 근데 공정위도 그 기준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새로운 시장이니까. 묘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배달의 민족 입장에서는 정부에게 잘 보여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네요. 아, 미묘한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서 예. 오히려 공정이나 정부의 그 이미지가 좋아야 되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네요. 그렇죠. 네네. 권력을 가진 쪽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이왕이면 나쁜 놈보단 착한 놈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구글이랑 비슷하잖아요. 구글도 검색으로 따지면 독점 회사잖아요. 네네. 하지만 저희는 그 검색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광고. 광고로 법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전체 광고 시장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네네. 맞아요. 이러면은 독점이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거랑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배달의 네. 민족이. 음. 그런데 이거를 수술 체계를 개편해서 지금 당장 한번 돈을 벌어보겠다. 이게 CEO 입장에서는 정말 잘못된 의사결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배달의 민족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영세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뭔가 자기들이 역할을 하겠다라고 수수료 체계를 개편을 했어요. 네. 근데 결과는 뭔 소리냐 더 뜯어 먹으려고 막 저런다라고 비판적인 여론이 일었어요. 네. 그러면 배달의 민족은 뭐죠? 무능력한 거죠. 잘못한 거죠. 의사결정을 잘못한 거죠. 네. 지금은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요. 뭘 해도 욕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여기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니까 얘네 또 돈 벌라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상황이었으니까 네. 이게 차라리 정부한테 잘 보이고 싶었다면 여론을 좀 더 좋게 만들고 싶었다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그래도 소상공인 덕분에 먹고 사는 회사 아닙니까? 네. 그리고 우리는 이걸 기반으로 그분들이 잘 되는 게 우리가 잘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상생하는 데입니다. 네. 코로나19 3개월 수수료 면제. 너무 센가? 이제 좀 세다. 네. 절반. 네네. 뭐 이 정도 이렇게 해주면 네. 그래 여기가 그 진짜 소상공인을 상대로 수수료 장사하는 데가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주문을 늘려주고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넓혀주고 더 많은 음식을 배달해 먹을 수 있고 더 많은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주는 좋은 회사다. 네. 그러면은 독점 문제를 조금 더 완화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냐. 네네. 라는 여론을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네. 자기들 딴에는 그래도 수수료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영세 자영업자 수수료 개편합니다 했더니 뭔 소리냐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좋아요. 배민이 매각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내 공정위의 심사를 한번 받아야 돼요. 예. 근데 뭐 그뿐만 아니라 이제 매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배달의 민족이 처해 있는 환경을 좀 이해하려면은 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배달의 민족의 지분을 딜리버리 히어로에다 매각하는 과정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배달의 민족이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고 이 산업 지형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네. 이게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당장 나에게 뭔가 수수료를 받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적게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우리는 배달의 민족을 어떤 회사로 바라봐야 될 것이냐를 좀 이해를 하려면은 소상공인들로부터 수수료를 뜯어가는 회사다라는 정도의 인식을 갖는 거는 조금 현재 조류에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설명을 드릴게요.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이라는 회사가 있죠. 네. 우아한 형제들이 그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독일계 회사 여기가 뭐 요기요 배달통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1위 네. 40개국에서 지금 배달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여기랑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배달통은 딜리버리 히어로. 그러니까 딜리버리 히어로랑 배달의 민족이 국내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DH 쪽에서 배달의 민족에 제안을 한 거예요. 너네를 우리가 인수하겠다.
그리고 여기다가 얼마를 주겠다고 했냐면 40억 달러, 네. 4조 7천억 원의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와 이거 지금 배달의 민족이 56%, 요기요가 34, 배달통이 10인데 세 개 더하면 뭐야 이거 100% 아니에요? 거의 100% 아닌가? 네. 근데 이게 얼마나 배달의 민족을 비싸게 인수하는 거냐면은 지난해 기준에서 매출액은 2배 늘어가고 3천억인데 네. 전년 대비 2배 늘어서 이익은 586억 원이에요. 586억 원인데 예. 4조 7천억 원에 인수한다고요? 예. 100배 쳐준 거예요? 에비타 60배. 네. 예. 자산 가치 대비로 해도 17배 정도 되는데 성장 비싼 가능성을 사람이네. 굉장히 높게 평가한 거예요. 네네. 그런데 되게 비싸게 산 것처럼 보이지만 딜리버리 히어로가 우아한 형제를 인수를 한다고 했더니 네. 딜리버리 히어로 주가가 23% 급등했습니다. 그렇게 비싸게 산다고 했는데도요. 예, 예. 원래 이러면 정반대예요. 비싸게 산다 그러면 빠져요. 비싸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딜리버리 히어로 입장에서 배달의 민족을 4조 7천억 원에 사는 게 비싸지 않다라고 본 건데 시장도. 예, 시장도. 그 얘기는 지금 배달의 민족이 하고 있는 일은 단순하게 거기서 주문 받아가지고 주문 전달해주는 그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그 배달의 민족의 지분 구조를 보게 되면은 네. 한 힐하우스라는 BDA 말이 어렵다. 아시아 규모의 어떤 헤지 펀드인데 5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최대 주주가 됐고 네. 거기에 뭐 골드만삭스도 들어가고 뭐 세콰이어 캐피탈, 싱가포르 투자청들이 주요 주주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 배달의 민족을 만들었던 김봉진 회장이 그렇게 많은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아한 형제들은 원래 한국 회사가 아니었던 거야. 네. 지분 구조로 봤을 때. 그렇죠. 네. 뭐 5%밖에 없는데. 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DH가 우아한 형제들의 100% 지분을 인수하는 건 맞아요. 근데 우아한 형제들의 지분은 그러니까 나머지 투자자들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힐하우스니 골드만삭스니 싱가포르 투자청에 있는 지분을 DH가 사가는 거예요. 네네. 김봉진 대표가 갖고 있던 지분이 13%였어요. 네네. 그러면 4조 7천억 원의 회사를 매각했습니다. 그럼 김봉진이 얼마를 받아갈 것이냐? 네. 14%라면. 13%. 네. 일단 수천억. 그렇죠.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왜요? 딜리버리 히어로 지분을 받았어요. 스왑처럼 이렇게 스왑을 한 바꿨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DH의 시총을 감안해 보면 김봉진 대표는 DH 지분 5.2% 정도를 가져가게 되는 모양새가 돼요. 그 얘기는 김봉진 회장이 내가 회사 많이 키웠으니까 이 회사 팔고 노후를 편안하게 따뜻하게 보내야 되겠다라고 한 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거 뭐죠? 수익 실현. 수익 실현. 수익 실현이 아니었다는 그게 거죠.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DH라는 회사를 보면은 대주주가 나스포스 그룹이 22.17%를 갖고 있는데 네. 나스포스는 남아프리카 기업입니다. 남아프리카 민족이었었네요. 그러니까 DH는 원래 게르만 민족이 아니라 남아프리카 민족이었고 네네. 우리는 원래 중국 민족이었는데 독일계가 사서 게르만 게르만 민족이 민족이 됐는지 됐고. 알았는데 그 보니까 원래는 남아프리카 민족이었던 네. 거지.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게 텐센트에다가 네. 텐센트 지분 31% 갖고 있는 회사예요, 나스포스가. 그래요? 네. 오. 여기가 텐센트를 16년 전에 투자를 해서 와. 5,000배 수익을 올리는 회사입니다. 와. 어쨌든 나스퍼스는 최대 주주긴 하지만 경영에 거의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딜리버리 히어로의 원래 창업주들이 그 구조를 다 유지하고 있고 네. 그럼 김봉진 회장이 배달의 민족을 팔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그 전 CEO, DH의 창업주가 니클라스 오츠버그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사람보다 김봉진 회장 지분이 더 커져요. DH에서요? 예. 아까 얘기 들었잖아요. 딜리버리 히어로도 만들었을 때 네. 투자를 왕창 받았기 때문에 네. 창업주 지분이 굉장히 지분율이 낮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개인, 그러니까 경영진 기준 최대 주주는 김봉진 회장이에요. 그러면 그 헤드가 김봉진이냐?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또. 그럼 우리가 먹었나? 막 이런 그러니까 갑자기 들고. 네. 그리고서 보니까 여기 글로벌 자문위원회, 그러니까 DH의 글로벌 경영을 관리하는 글로벌 자문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여기 멤버가 2명이에요. 아까 네. 말씀드렸던 CEO 한 명하고 제가 알기로는 CFO 한 명이 있어요. 네. 둘이 원래 글로벌 자문위원회라는 실질적인 이사회 역할을 하는 조직인데 여기에 김봉진 회장이 들어가면서 3인 체제로 변해요. 그러면 이게 진짜 DH가 배달의 민족을 인수한 게 맞을까요? 아니죠. 김봉진 회장이 DH의 경영권을 확보한 격이죠. 사실 모양만 보면.
그 좀 이상하죠. 네. 완전히 확보한 건 아니지만 네, 결국은 그렇죠. 갖게 네. 된 거니까. 네. 그럼 야 이것도 딜이 참 이상하다 싶은데 네네. 그럼 여기에 한 가지 딜이 더 들어가는데 뭐가 있냐면은 딜리버리 히어로의 아시아 본부를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아시아 시장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배달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요. 네. 근데 근데 그게 이제 경쟁 상대 딜리버리 히어로의 경쟁 상대가 어디냐? 동남아의 그 무시무시한 패권을 갖고 있는 그랩. 아, 이거 여기 배달 회사예요? 저기 공유 자동차. 모빌리티 회사죠. 네네. 그러니까 모빌리티 회사하고 배달 회사가 경쟁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이 뛰어든 거는 아 우리가 여기서 배달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으니 아 노후를 편안하게 지내야겠다도 아니고 네. 그럼 저기 가서 배달하는 회사하고 합쳐갖고 전 세계 배달 시장을 다 먹어보자 네. 또 아니고 배달 시장을 다 먹으면서 모빌리티와 경쟁하는 그런 뭔가 좀 복잡한 4차 산업혁명의 변화의 한복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네네. 여기에 아시아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딸려 있는 해외 계열사들을 다 아시아 헤드로 모아요. 네. 그리고 DH 아시아 그 헤드쿼터의 지분 절반을 김봉진 회장에게 줘요. 네. 그러니까 DH 글로벌 지분 5% 받고 네. 아시아 법인 지분 50% 받고 네. 그 상황이 지금 배달의 민족의 김봉진 회장이 처해 있는 환경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이 얘기를 구질구질하게 길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저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배달 시장을 보고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내에서 자영업자를 상대로 1%를 받아낼 거냐, 1.5%를 받아낼 거냐 이런 거를 감안하고서 진행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네. 그런데 그 큰 시나리오를 완성시킬 때 하나 걸려 있는 부분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야 이번에 수수료 개편해 가지고 우리가 좀 소상공인들부터 돈을 좀 더 뜯어내 보자. 이런 그런 계산을 했을 리는 좀 정말 안 그러겠네요. 그럴 리가 없는데. 너무 작은 계산인 거죠. 네네. 만약에 그런 계산을 정말 했다면. 예.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들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개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내가 이런저런 정황들을 같이 살펴보니까 뭐 이거는 단순하게 초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 근데 이거를 수수료를 높이려고 한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비판을 하냐면은 이게 외국계로 넘어가다 보니까 네. 외국계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더라. 네. 그러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놈들을 상대로 하려 보니까 해외 대주주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배달의 민족이 이익률을 높여야 되고 이익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네. 수수료를 개편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기업 결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인수가 나가리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외국계 대주주에게 잘 보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아시아 헤드가 김봉진 회장이에요. 네. 김봉진 회장이 아시아 헤드고 그 아시아 헤드쿼터 지분의 절반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아시아 헤드쿼터 밑에 어디가 있냐? 한국이 있어요. 네. 배달의 민족이 있다고요. 네. 그럼 배달의 민족에서 이게 만약에 기업 결합 심사가 나가리가 되면은 네. 김봉진 회장은 아시아 헤드쿼터의 장이 될 수도 없고 그렇죠. 아시아 헤드쿼터의 지분의 절반을 가질 수도 없어요. 네. 근데 김봉진 회장이 아시아 쿼터 대장인데 헤드쿼터 대장인데 네. 계열사인 한국 계열사한테 야 기업 결합 심사는 잘 모르겠고 이익 좀 더 내. 라고 할 수는 없죠.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돼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왜 꼬였는지 네. 이제 그 얘기들을 좀 드리고 뭔가 메시지는 분명히 꼬였어요. 네네. 배달의 민족은 뭔가 그 잘 보이려고 했던 거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네네. 근데 메시지가 꼬인 부분이 어딨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